김태현의 정치쇼. 자, 금요일 2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더 붙였어요. 이번 주부터 신삼변 시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문, 안녕하세요. 몽골몽골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NG. 네, 안녕하세요. 진도진글의 양지열입니다. 아, 자, 제가 오늘 봤더니 백분이 희한한 옷을 입고 있네. 무슨 옷 입었어요? MSG라고 써있어. 잠깐. 나는 MSG입니다. 뭐 이런 거야? MSGM인데요? 아, 그 좋은 뒤에 거예요. 뭐 모르겠고. 좋은 거니까. 좋은 거예요. 아, 난 그럼 모르겠고. 앞에 MSG가 있다. 네, 나는 MSG. 오늘 방송에 MSG를 팍팍팍 치겠다. 일본부터 상표 이름 하지 너무 말라잖아요. MSG 야, 지금 일본부터. 혼났잖아요. 아, 상표 이름은 제가 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 MSG만 눈에 띄었어. MSG를 치겠다는 뭐 이런 백 변호사의 사람이 각오. 느끼하잖아요, 원래. 아, 주신 그래요? 거 같고. 네. 위험 많이 친 것처럼. 예, 아. 예, 느끼하죠. 예, 왜 시작부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느끼합니다. 예. 방송 시작도 전에. 네. 네. 자, 최효수님, 네. 나의 최애 코너 신삼변 시대 파이팅 포에버 지금 하셨어요. 본인 부른 줄 알았잖아요. 나 전 줄 알았어. 최 교수님인 줄 네네네. 알았어요. 네. 아, 최애 코너. 자, 우리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제가 아우. 그냥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 세죠. 예. 백변님께서 해주실 JMS. 거죠. 네네. 이거 실명 얘기도 되나? JMS도 실명이지 뭐. 아니죠. 정명석. 한글, 정명석. 정명석. 다 알고 있어요. 된 예. 상태니까요. 아, 지금 구속됐어요? 네. 오, 예. 사이비 종교, JMS, 정명석, 요거 다큐가 공개가 됐는데, 네. 제가 보니까, 저 아직 제가 넷플릭스 저도 아직 다큐잖아요. 못 봤어요. 저 네. 이름이, 얘기해도 되죠? 다큐 이름. 나는 신이다? 신이다, 네. I am God, 뭐 이런 거잖아. 예? 근데 거기 보니까, JMS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있었던 우리는 오대야, 그렇죠. 네, 네. 뭐, 아가동산, 뭐, 이런,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이비 종교를 시리즈로 또 파헤친 다큐멘터리던데, 일단, 이 JMS 얘기가 제일 커요, 현재. 이 피해자들이, 1화부터가 네. 딱 JMS A. 보셨어요? 아니, 좀 보다가 예.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그래서 안 봤어요. 아, 저도 힘들 것 1화 같아서. 중간까지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아, 저도 아직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 보라고 하기 뭐 말씀드리기 아, 종교 다른 없어졌잖아요. 방송을 추천한다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게 찬반이 있긴 하지만 OTT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 어떤 그 수법이라고 해야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진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보실 필요도 있고 어제 이제 거기에 주역으로 JMS하고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온 교수분이 한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네. 거기도 지상파 방송인데 생방송 중에 그 방송국 PD하고 이제 통역사도 지금 여기도 있다라고 아, 정말?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충격을 줬거든요. 그럼 생방송 인터뷰 중에 피해자가 이 방송국 안에도 피해자가 있다고? 아니라 JMS가 그 있다고? JMS하고 싸운 그 아, 교수 싸운 교수가 나와서 있어요. 이 방송국 안에도 JMS 쪽이 있다. 그리고 정말요? 방송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출연하는 사람 중에도 여성인데 이게 제임스 신도고 그 사람이 또 그 성 피해 여성들을 회유하는 역할을 맡고 와우. 있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그 얘기를 네, 하셨다고요? 그게 생방송 그냥 끊지도 못했고 지금 어차피 뉴스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피해를 입는 쪽에서는 방송에도 나오는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니까 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게 너무 많은 그 우리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한테도 이 변호사분들이 그 사건 사고를 다루시니까 참고 좀 보시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참기가 그렇구나. 너무 힘들어서 네. 아마 같은 생각이 아니실까 저는 싶네요. 다큐멘터리 시작할 때 앞에 그 표지 사진부터 나는 어. 보기가 힘든데 자 홍종복님께서 저도 다 봤어요. 충격적입니다. 다들 보셨네요. 네. 저도 이제 좀 한번 시도해 고민 보시죠. 중이에요. 네네. 더 글로리 시즌 2 본 다음에 일단 오늘 금요일 그거 5시에. 보고 이제 그것도 먼저. 어떨까 오늘. 고민하고 있다. 자 일단 백변 네. 이 피해자들이 폭로하신 내용들부터 네. 좀 네. 참 말하기도 어려운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2009년에 이제 14년 전이죠. 그때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를 합니다. 근데 출소하고 나서 바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의 여신도 등,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번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그분 같아요. 네. 총 17회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중간간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현재 그러니까 네, 네. 2018년 2월에 징역 10년 출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바로 나와서 나오자마자 다시. 또 같은 그 짓을 저지르고 누범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여성 신도 3명이
이 정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추가로 고소를 해서 이 부분도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전력은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 이번에 사실 그 넷플릭스의 다큐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뤄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여기에서 제가 보기 되게 힘들었던 게 피해자들의 증언, 뭐 실제 있었던 일들 이런 얘기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범행 수법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 JMS 신도들이 교주 정명석의 성적 취향에 맞는 여성을 물색해서 접근을 합니다. 신도들이 신도들이. 예. 뭐 이게 무슨 채용사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이거는 예전에 진짜. 왕조시대던 네, 채용사 같은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친밀감과 신뢰가 쌓이면 이제 성경 공부나 모델 수업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교리를 교육하면서 이제 소위 세뇌를 시키는데 가스라이팅이죠. 그리고 나서 정명석과 개인 면담을 시키고 네. 그 개인 면담 과정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성폭행 당한 다음에 네. 아무리 뭐 그 전에 뭐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뭐 교리 공부를 통해 가지고 무슨 소위 말하는 세뇌가 네. 됐다 하더라도 교주 면담한 다음에 성폭행 당하면 네. 이게 뭐야 그러고 막 신고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OTT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성적인 부분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 피해자를 수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요? 이제 생각되는 게 완전히 이 사람은 신격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거기서 예수님 대신 JMS에게 기도합니다라는 식으로까지 그 교회 내에서는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는 네. 그렇게 완벽히 신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네. 갑자기 성범죄를 당하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피해자들 대부분 젊고 사회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 가스라이팅이 성적으로 가스라이팅 된 게 아니라 신격화의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주변의 여성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극도의 혼란을 겪지만 사람들은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을 겪으면 몇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 이걸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여성 신도가 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성 신도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여성 신도도 내적으로는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피해를 입고 저 사람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서로가 모르는 거 서로 멀쩡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면 같은 교회 내에서 여전히 신으로 떠받들어져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거기서 밖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밖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 집단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내가 겪은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걸 그때 깨우쳐서 이번에 인터뷰 나선 신도들처럼 피해자들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타협을 한 사람들은 또 거기서 JMS가 그 교인의 자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권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뭐 그 안에서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도 생기고 거기서 메말라 죽다시피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사실 이번에 이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피해자 육성 목소리, 피해자 얼굴이 나오잖아요. 좀 못 봤습니다. 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피해자가 모자이크 없이 나와요. 대단한 홍콩 일인데? 홍콩적의 여성인데요. 근데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녹음이. 그 녹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당시 남자친구가 이거는 뭔가를 남겨놓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 영영 밝힐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녹취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뭐 나 꼭 껴안아줘. 그다음에 또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뭐 어떻게 생겼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명석이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2021년 9월에 성범죄 당할 경우 녹음해달라는 이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1시간이 넘는 분량을 녹음을 해놓은 것. 그래서 이번에 지난 7일에 이 정명석에 대한 공판에서 이 여성이 아니라 이 남자친구가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니까 이원석 총장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보도 그러니까 있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난 6일에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았어요. 이 네. JMS 관련돼서.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지검이 지금 관할인데 이 정 씨 JMS를 구속을 하고 이제 현재 성폭력 분야인 공인인증 부부장 검사 등이 관련되어 있어서 검사 3명이 지금 현재 공소유지팀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뭐 누범 기간이고 전과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유죄가 나오면 형량은 어마무시하게 정명석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못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45년생이라고 다. 45년생이면 지금 거의 칠순 가까이 된 거죠. 여든 가까이 된 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누범 기간 중에 유죄 나와서 거기다 뭐 그 피해자들은 계속 또 추가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형량은 지난번에 10년 받았다고요? 네. 그럼 이번에 더 길어질 거고. 아마 못 나올 약간 가능성도 정리 있다. 지금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저는 약간 네. 이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형이상학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삶을 너무 힘들 때 약간 기대는 곳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종교에서 기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이용했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들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지만 굉장히 현재 삶이 힘들거나 어떠한 것을 기대고 싶을 때 그런 것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갈취하는 행동은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특히 그렇죠. 거기다가 특별히 또 여성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성적인 착취까지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JMS가 당연히 지금 우리 검찰총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예. 이게 검찰 수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피해자 보호단체 측에서 주장하는 얘기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게 JMS 정명석 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이제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단체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임에 테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끌었던 교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얼굴 반쪽이 거의 망가질 정도로까지 테러를 했고 아버지한테요? 네. 교수를 쫓아다니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 집에 도청까지 하고요. 물론 주장입니다만 그쪽에서는 실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그 반대단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족 관계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주장하기로는 현직 검사까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신원을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타협을 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한 사람에 대한 성범죄 처벌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문제다. 그럼 뭐야? 신원을 알려줬다. 현직 검사도 관련돼 있다. JMS 그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주장이. 네. 현실은 아직 모르시나요? 네. 자 일단은 현실은 주장은 그렇다는 거고. 자 근데 SNS에 이런 거 퍼진다면서요, 담변. JMS 위장교회 명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맞아요. 같은데 뭐 알고 봤더니 JMS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명단이 쭉 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카페의 주소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왜 관심이 갔냐면 이 카페에 주소가 있는 곳이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돌 멤버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위장교회의 명단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돌 그룹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방송을 보고 확인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은 일반적인 교회로 다니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교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즉시 영업을 중지함과 동시에 모든 관련된 부분은 탈교하거나 향후 어떠한 관련도 없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도 결국 위장교였다는 건 사실이라는 소리 그렇죠. 아니에요? 맞죠. 네. 사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위장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정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저 위장교회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 맞더라 이 아니,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그냥 교회 네. 동네에 있는 뭐 대형 교회든 개척교회든 그냥 일반적인 교회라고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JMS인 네.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딱 들어서 보면 알아? 근데 그 어떡하지? 교수님의 얘기로는 필체 제일 많은 건 한 70% 정도가 네. 주땡땡이래요.
주 뭐뭐 이런 식으로. 주땡땡, 뭐 주소망,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 JMS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필체인데 정명석의 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뭐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SBS 저 8뉴스 보도 보시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유튜브에 나가고 있네. 저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밑에가 이렇게 약간 한분 옛날에 그 서해할 때 이렇게 네네. 살짝 올려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저 느낌으로 쓰는 게 이 소위 말하는 정명석 필체라고 하고. 왜냐면 되게 저 모음을 그냥 밑으로 쭉 쭉 내리는데 내리는데 밑에 막 살짝 꺾는다고. 꺾는 거. 한자 쓸 때 네,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글씨체를 보고 저게 JMS 쪽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근데 생각보다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에 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 우리 양변이 예전에 종교 많이 취재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뭐 이런 교회입니다. JMS가 아니에요라고 포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JMS야. 이러면 처벌받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신천지 교회가 또 우리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그래서 신천지 소속인 걸 숨기고 교리를 가르쳤던 부분이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소송이 일부 신도들에게 의해서 벌어졌어요. 특히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도 포섭을 하고 대학가에 서클 같은 걸로 이제 위장을 해서 포섭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했고 1, 2심에서는 다른 교회인 것처럼 속였던 성교회가 불법 행위라고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성립하기가 어렵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까지 이른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하긴 했는데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너무 사실 짐작하시겠지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청구권이 달라요. 불법 행위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교하는 게 잘못됐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교는 할 수 있다. 다만 JMS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거 안 봤지만 어떠한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불법 행위는 당연히 불법 행위로 처벌을 하는 거죠. 다만 포교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판결은 법원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포교해서 내가 여기에 귀할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이성적으로 그렇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게 제가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명석이 뭐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신도들에게 둘러싸였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교회 주변에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자유의지라 그런 게 과연 어디까지를 인정할 이건 이제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서 너무 어려워진 거죠. 법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이템인데 3.1절 일장기. 이 누굴까? 뭐 일본인이다, 한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신원이 나왔다면서요, 증변. 한국인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이게 유체이탈화법으로 한국인이래요. 왜냐하면 본인은 또 외가는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 어쨌든 국적은 한국 사람인 게 맞고 종교인이라시다던데. 목사라고 하네요. 또 이 사람도 그러면서 이 얘기가 자기 집에 일장기를 걸었다라는 걸로 주민들이 찾아서 왜 지금 3.1절날 저런 걸 걸었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유관순 아니고 그거 유관순이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사람 절도 없는 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일장기를 왜 걸었냐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면서 일장기를 걸었고 최근에 또 그 세종시 쪽에서도 세종시 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그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집회에도 일장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앞서 말씀하신 그 주민들 찾아가서 이제 항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항의한 주민들 고소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소했나? 찾아가서 배를 누른 거는 주거침입니다. 나의 주거의 평온을 깼다라는 거고 또 그 지역 커뮤니티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글이 좀 올라왔나 봐요. 그 글을 이제 모욕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이름들을 다 찾아내서 50명 정도를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네요. 근데 최근에 얼굴도 드러냈다면서요? 네. 아니 얘기한 것처럼 이름도 공개를 했고요. 얼굴을 드러냈어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걸 나는 못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장기를 개항한 게 무슨 잘못이고 불법이길래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느 사람이나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 국기를 거는 거는 자기 자유죠. 우리나라에서 못 걸게 하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면 어제 지난주 얘기했지만 국기 건 거 자체를 네, 처벌할 그러니까 수 없는 북한에 국기를 걸지 않는 한 우리나라 네. 북한 국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에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법법. 아니지만 그런데 하필 3.1절에 굳이 일장기를 걸어야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역사적인 그런 분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이 목사 부부가 예. 자신의 집에 항의하러 와서 초인종 초인종 누른 거 누르고. 주거침 이게 주거침 되나? 뭐 일단은 일견 뭐 구성 요건에 해당은 된다고 네. 봐야겠죠. 그리고 또 어쨌건 이 목사에 대해서 막 아무래도 우호적인 댓글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온갖 욕설과 뭐와 많이 달렸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다 지금 일단 고소를 한 상황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또 이런 행동을 한 주민들이 처벌이라도 된다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주거 침입의 실행에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잡이 당기고 손잡고 문을 막 뭐 당기고 이러면 뚫고 맞는데. 했던 행동들이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떤 일에서 정확하게 그렇죠. 모르면 그렇죠. 단순히 네. 초인종만 누른 게 아니라 거의 뭐 문을 뭐 집 안에 발로 들어가서 뭘 하려고 차고, 시도를 했다라고 네. 하면 일견 인정될 수 있죠. 이게 사실 뭐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좀 다소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분명히 이 목사에 대해서 EXX부터 뭐 할 그 댓글들은 꽤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죠. 네. 그럼 또 우리 법원 난리 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이거 이제 판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아유 큰일이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 목사 부부를 맞고발을 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유관순 열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명예 되는 그러면서 오히려 절도범의 사진이 유관순 열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럼 있어서 이거를 유관순 여사에 대한 사자명예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현재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발과 고소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고소는 우리가 직접 피해자 고소를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목사 측에서도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명 취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지금 잠깐 그러면은 그렇다는 얘기 제명 취소송이라는 얘기는 제명을 당한 거지. 그 교단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속해놓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맞서겠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근데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사자명에서도 친고죄잖아요. 네. 그럼 유관순에서 유족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지금 일단은 고발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 목사가 한 거는 뭐 유죄가 나오고 이런 거에서 이 목사 무죄 나와봐요. 아, 근데 사실 지금 표정들이 다 그렇지만 이게 이거 안 그렇지. 좀 쉽지 않잖아 이거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자 일장기 건 거 처벌 안 됩니다. 어. 그 목사에 대해서 막 근데 저는 이거는 실존 인물이냐는 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니까 저는 친고죄니까. 가족들이 이제 여기에 유족이 같이 유가족 유족은 없잖아 어떻게- 유관순 여사에. 지금 그럼 누가 고소해? 그럼 고소를 못 합니다. 어. 검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화나서 그래 화나서 지금. 자이 목사가 어. 고발한 주민들 예. 댓글 막 달고 악플 단 부분들은 허위 사실 유포한 모욕죄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목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 얘기한 거 사자명예훼손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불기소 분들이. 처분 뭐 이러면 야 이게 명예훼손이 안 돼서가 아니라 친고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래. 건데 또 그렇죠. 대중들은 검사님이 이제 우리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검사님 안 되나요? 네. 지금 우리 저 최 앞에서 교수의 양 변호사님 저를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셔가지고 감정법학의 1인자인 최 교수. 감정법학자. 아니, 게다가 이 목사 제명을 해도 네. 사실 아까 법원 판결도 제이미스 관련 또 말씀드렸지만 제명한다는 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게 그쵸. 본인이 이 맞아요. 내가 개인 교회라는 게 각각이 법인이지 않는데 법인에 준하기 때문에 네. 나는 이 교회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끌고 간다고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교단에서 제명됐다. 근데 네. 좀 보니까 그 교단이 좀 군소교단이라는 표현하던데. 우리도 종교 관련해서 교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독교라고 해서 큰 뭐 우리 장로교 이런 데들 말고도 많고 그래서 그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쫓아낸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교단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아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길래 이 목사의 법정 대응 여기도 뭐 예고에 교단에서 교단에서- 돈이 많이 없고 그러면 또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기는 변호인 단을 꾸렸다는데. 돈이 많나 봐. 누가 이 변호인 소송을 단? 담당하실까? 알겠습니다. 익명의
들어오신 분 일본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왕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다. 3.1절의 일장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지. 그리고 때와 장소를 윤희님께서는 가려야지. 부끄러움 우리 몫인가요 하셨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올게요. 자 다음 사건 사고 소식은 저 오늘 아침에 어제구나. 어제 메인 뉴스에서 이거 봤어요. 이 사건. 담배는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무서운 사건입니다. 맞아. 나 이런 거 무섭더라. 그러니까 8일에 그러니까 그제였죠. 오전 4시 58분 굉장히 새벽에 강원 동해시에서 한 도로에서 A씨 남편입니다. 남편이 몰던 SUV 차량이 굴다리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벽을 들이받았으면 굉장히 큰 사고죠. 그래서 사고 차량이 거의 반파가 됐을 만큼 앞부분은 거의 훼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 아내입니다. 아내가 숨졌고요. 운전했던 남편은 갈비뼈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건인데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편이 인근의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이었고 그 피해자인 그 B 씨가 아내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을 입히면 사고를 인정해서 처벌받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일단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아내이잖아요. 옆에 있던. 근데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해서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운전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운전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최대한 안 위험하게 꺾는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조수석적으로 충돌하게 꺾죠. 본능적으로. 네. 그런데 이 아내가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시신에서 외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멀쩡한 상태에서 충돌을 했으면 외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외상이 그렇게 크게 반파가 됐는데도 아내가 외상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뭐 이상하잖아요. 아내도 많이 다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딱 봐도 이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같지 않고, 뭐지? 라고 하고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럴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주변 CCTV겠죠. 그렇죠.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편 A 씨가 요 사고 때만 요 차를 운전해서 이쪽으로 지나간 게 아니고 사고 전에 차를 타고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단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범행 현장을 미리 사전 조사하고 내가 어떻게 사고를 낼지 계획한 것처럼 보일 만한 그런 영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가장 이상해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차량 조수석에 그러니까 거긴 아내가 탔던 곳입니다. 이 조수석에 모포로 감싼 특정한 물체를 싣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특정한 물체가 뭐 무섭죠. 혹여라도 이제 이미 사망한 아내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게 지금 그래서 아직은 특정한 물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A 씨가 몰던 차량이 굴다리 방향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영상까지 결합이 돼 있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상을 입어 사망한 것처럼 보였으면 크게 논란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히 아내는 사망했는데 아내가 상처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경찰과 군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똑같은 외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에는 아직은 지금 검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전에 사망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CCTV 말고 다른 CCTV 같은 것도 그리고 1차적으로 검시는 이제 외관상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을 하겠다고 하고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은 게요. 물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은 되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로 사고로 사망한 거라면 그렇죠. 이 지금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도 그렇죠. 다치고 아내를 잃었는데 그럼요. 살인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사건 사고 볼게요. 나 이거. 아니, 이거 참 죄송해. 청취자분들한테. 백변 소개 좀 해줘요. 저는 오늘 사건 중에 JMS 다음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5일에 경찰이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를 굶겨 죽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뭔 말이에요? 문제는 사체가 무려 1,200마리 정도가 됩니다. 저 말하면서도 좀 힘드네요. 네. 근데 이 남성이 그럼 이 1,200여 마리 되는 이 개를 어떻게 굶겨 죽였냐? 네. 이 동물단체 얘기로는 이제 이 개 중에 번식 능력을 잃고 질병에 걸린 개들. 그럼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것도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생명인데 A 씨가 번식업자들한테 단돈 10,000원에 넘겨받습니다. 넘겨받고 밥을 안 주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무려 1,200여 마리에 달하는 개를 굶겨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런 건가? 아니 이게 잠깐 이거 이 사람 지금 추사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당시 현장 어땠어요? 저희 사실은 이거는 이게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사진인 거고 완전 생지옥인데. 지옥이죠, 지옥.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원래 고물상 하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당장 뭐 1,200여 마리면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 3년 전부터 일단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처음에 시작은. 네. 그리고 밥을 주지 않아서 개들을 굶겨 죽여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남성 휴대폰도 살펴보니까 이 다수의 번식업자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번식업자들은 이제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계속 이제 번식시켜야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번식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질병에 걸린 개들은 거기서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는구나. 네,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략 한 400마리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마당 뒤편에서 수백여 구의 사체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마당 안에 살아있는 개들도 있었어요. 예, 철창 안에 개들이 있었는데 거긴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니까 암 굶어 죽으려고 서로 막 서로 예,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하니까 이 굶주린 개들이 서로 몸을 뜯어먹으면서 거기까지 죽을 때까지 버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마당에 있는 고무통과 2개의 커다란 물탱크는 백골 상태의 개사체로 완전히 꽉 차 있었고요. 뭐 이미 썩어서 형체가 사라진 채로 마당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개사체도 수백여 구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잠깐만 1, 2년 된 게 아닌데 이거 왜 아무도 몰랐지? 주민들은 이미 굉장히 아주 심한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겠죠. 언론에도 제보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좀 이상하다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이 도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축업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걸로만 생각을 했지. 그걸 참았구나. 이렇게까지 참지 않고 언론에 제보를 했지만 제보했는데, 언론사에서도 도축업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뭐 어떻게 더 이상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상도 못했던 근데 거죠. 이거 어떻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인근 주민이 자신의 반려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려견이라 하면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녔는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A 씨 집 보물더미에서 반려견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발견이 된 건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희 집에 거북이 2마리가 있거든요. 거북이 2마리가 있는데 저는 생명체를 저희 집에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생명체를 잘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들이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이제 혼자 물에만 있으니까 하도 우리 아이가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부담스러운 게 거북이가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아. 갑자기 왜? 여기서 뜬금없이 거북이의 생명.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이제 곧 결혼해서 떠날 거고 나는 이제 이 거북이를 키워야 되는데 가져가겠죠, 아들이. 거북이가 더 안 오래 가져갈 살면 것 이제 같아. 우리 아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 거북이랑 같이 요양병원에 가야 된다. 제가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되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북이들이 우리나라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방류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산으로 가고 거북이로 생태계 파괴가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알아? 이 고민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심각하다니까요. 아니 거북이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 이게 뭐냐면 방생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실제로 우리 자연 생태계 파괴범으로 한번 지목이 된 적이 있었고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제 말이요.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급작스럽게 늘어나는데 막상 사서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남자친구가 줬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 반려견 어떻게 해요? 이러시면서 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휴가 가면서 버리고 유기견들 늘어났었고 또 사와서 키울 때는 좋았는데 네. 맞으면 얘가 아프거나 뭐 이런 아프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책임을 져야 돼요. 생명을 데려왔으면. 종종 나오잖아요. 뭐 이거를 뭐 길했다 버렸다는 둥. 그래서 그런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와중에 이 사람이 그거 한 마리 수거해 볼 때마다 10,000원씩 받았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랬대? 법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돈 10,000원 받고 응. 대신 처리를 해준 거예요. 유기견 이거 병 들었는데 어떡하지? 10,000원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내가 고물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라고 말이 얘기했지만 돼요? 거짓말입니다. 왜요? 사료 가격이 비싸서 키우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에 한두 마리 그랬다면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 1,200만. 1,200마리를 왜 데리고 옵니까? 사료값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대충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 이거는 그냥 돈 때문이나 그냥 뭐 말 그대로 이 개 생명을 뺏는 것에 본인이 뭔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저희가 무슨 표현을 자꾸 욕 저 나오려고 해요. 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닌데 이 사람 네. 핑계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벌? 일단 처벌 동물보호법상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까지 그렇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서 동물을 죽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동물을 사람으로 하면 살인이라고 그렇죠.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뭐 없잖아요. 아니 동물보호법상 그러니까 일단 제 없죠. 얘기는 동물법 형량이 굉장히 낮으면 최대 3년이니까. 3년이고 우리나라 또 이런 경우에 여러 개의 범죄라도 경합범으로 해서 경합법 가중밖에 안 하잖아요. 4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해 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거기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고 봐요. 이런 정도로 저는. 그럼 이거 개 공급한 사람도 공범되나? 그건 좀 케이스가 다르죠. 알지 모를지 고의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굉장히 수많은 정도의 그 강아지들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한두 마리 보냈다면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한두 마리 정도 키우진 않고 막 10마리, 20마리 막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은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한번 좀 알려주시죠. 그 반려견 아까 양 변호사 얘기했을 때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이나 그 동물들 병 들고 아프면 어떻게 되지 막 고민해서 버리고 이런 분들 많대잖아요. 당연히 아니 그냥 버리게 됐을 경우는 네. 유기 자체도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동물이 반려견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망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망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대개는 이제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반려라는 표현을 쓰듯이 네. 전용 장묘 시설도 있긴 한데 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뭐 해외에 사례 드는 거 참 싫어하긴 하지만 자격을 따지고 그렇잖아요. 입양할 때도 우리는 그런 게 없이 마구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굉장히 환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집에서 만약에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이제 죽는 경우에 집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됩니다. 슬프죠. 원칙은 네, 다르게 버리면 그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렇지. 근데 버릴 수 그게 있는 이제 방법이 그래서 그 쓰레기 종량 봉투에 버려서 태운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참- 감정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동물 전용 장묘시설 통해서 화장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거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서 동물 병원에 처리 있다 하면 그쵸. 동물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소각하는 거죠. 그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의료 폐기물이나 매번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내 아이라 그러잖아요. 가족이죠. 그리고 네. 누구누구 엄마라 그러고 본인을 누구누구 아빠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애완견 뭐 1000만 시대 뭐 지금 뭐 애완묘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그 지금 이렇게 사회 변화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 애완동물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맞아. 감정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맞아요. 지금 법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유한님께서 심지어 달팽이 한 마리라도 맞아요. 신경 쓰여서 휴가 갈 때 데려가게 되더라고요. 생명체는 함부로 들이시면 안 되고 만약에 들이시면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갑자기 제발요. 하나 얘기 되나요? 저희 네, 아이가 또 너무 뭘 키우고 싶어 해가지고 물고기를 또 키운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네. 주로 그쪽이네. 물고기, 아니 왜냐면 거북이 약간 물 안에 이쪽. 있어야 돼. 나 밖에 나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타협이구나. 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키웠는데 되게 예쁜 약간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런 물고기였어요. 관상어. 색깔이 예쁜.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일주일을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친엄마한테 가서 물고기 밥 좀 줘라. 물고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은 요새 이제 자동 물고기 밥 주는 게 있지만 그때 없어갖고 했는데 갔다 왔더니 걔네가 그렇게 예쁜 색깔이 빠진 거야. 밥을 못 먹었고 애들 색깔이 까맣게 되게 예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이제 놀러 간다고 우리 애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색깔이 흐리멍텅해졌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이해해요. 저는 달팽이 이해합니다.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도 지금 우리 네, 진짜로. 구보미님이 네. 해결책 주셨어 거북이. 거북이 아들한테 가보를 못 넘겨줘요. 그냥 아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양원에 같이 가는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기용님께서 단문지 사랑하는 우리 백디님 최고라고 하시고 양경성님 양 변호사님 진중 멋지시. 양 변호사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못 살겠네. 인기 더 많아져 지금. 왜냐고? 이게 남아있거든. 살롱지. 살롱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avec cette hiérarchie assez complexe, 자 양변 오늘의 그림은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이거 왠지 딱 느낌이 그쪽인데. 아까 이제 JMS 얘기도 했었고 오늘 사실 마지막 얘기도 지옥 같은 얘기여서 지옥을 골라왔어요. 윌리엄 부게로라는 19세기 프랑스 화가 원래 이제 정통주의 화가라서 되게 예쁜 그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를 잘못하고 나는 바람에 이제 인상주의나 상징주의가 막 발현하던 시대의 정통주의를 고수하는 바람에 한동안 좀 버려져 있던 화가인데 예쁜 그림 좋아하시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림은 예쁜 그림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을 방문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의 지옥 장면 하나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보면 이제 전라의 남자 둘이 서로 한 남성의 목을 물어뜯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그려져 있고 보면 이제 이 사단의 배우인 악마도 날개를 단 모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모든 어떻게 보면 어떤 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악마가 저는 저기서 보면 팔짱을 껴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피해가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절대로 본인이 직접 오히려 나서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단테가 이제 신곡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자기가 어떤 인생의 괴로움 같은 것들을 겪고 있었을 때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돌아가면서 이제 사후 세계에 가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고대 로마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서사시로 쓴 건데 그 단테 신곡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 문장이 우리 인생길의 한 중앙 올바른 길을 잃고서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었다. 라고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부터 단테는 이렇게 지옥과 천국과 연옥을 물론 상상이지만 거친 끝에야 바로 의미를 찾았거든요. 우리 아까 그런 어떤 사이비가 됐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악의 손길이 접근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단테가 그랬듯이 선배들이 좋은 글도 남겼었고 뭐 철학이 돼서도 좋고 종교가 돼서 좋고 과학이 돼서 좋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 길을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런 악마에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멋있다. 예, 지현이 멋있어요. 악마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악마에 넘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뭘 들었어 이제까지? 뭐 했어 지금까지? 여기서 단테는 누구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단테는 누구예요? 저 밑에 단테가 저 사람 뭘 들었어 이제까지? 단테가 간 거라면 지옥을. 단테가 이제 저기 그림에 왼쪽? 보시면 왼쪽에 망토 흰 그치. 망토가 있는 거 그 안쪽에 있는 게 베르길리우스라는 고대 로마의 시인이고요. 저는 앞에 있는 두 남성은 사실은 망자들이에요. 영혼들인데
영혼들인데 끝까지 서로 싸우는 형벌을 받는 심지어 저 거예요. 위엔 날개가 있는데요? 걔는 악마라고 악마라- 얘기했잖아요. 뭘 들은 거야? 딴 생각했어. 딱 보고 알잖아. 저기가 단테다. 저 사실 처음에는 예.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에서 저 남자 두 명의 단테 베르길리우스인지 알았는데 처음엔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근데 뭘 딱 보고 그림이 알았어. 재밌는 처음에 게 나중에 알았지. 그림이 왼쪽 재밌는 게 망토가 단테구나. 막상 단테하고 베르길리우스는 저 앞에서 싸우고 있는 두 영혼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저것들은 사실 지옥에서는 흔한 풍경인 거고 아.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지옥이 모습이 이렇다는 걸 상징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아.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굉장히 고민에 쌓이는 거죠. 이런 곳이구나라는. 알겠습니다. 자, 무식한 단변 저 백변을 난 지도하시느라 조용히 있었어요. 고생하시는 양변님.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신삼변 시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